20회를 꼬박 살았던 고향을 떠나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 발을 들인 건 순전히 대학 때문이었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기특해 하시면서도 홀로 아들을 서울에 올려보내는 것에 대한 걱정이 태산 같으셨죠. 번듯한 대학에 합격했다는 기쁨도 잠시, 당장 살 곳을 정하는 것부터가 문제더라고요. 혼자 사는 로망, 그런 건 제게 없었어요. 빨래, 청소는 둘째 치고 삼시세끼를 혼자 챙겨 먹는다는 건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었거든요. 특히나 라면 말고는 제대로 할 줄 아는 요리 하나 없는 저에게는 더욱 그랬죠.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알아보기도 했는데 텅 빈 공간에 홀로 남겨질 막막함과 끼니를 걸을 것이 불포듯 뻔한 제 모습을 떠올리신 부모님은 결국 하숙집으로 가라며 긍을 떠미셨어요. 그렇게 저는 약간은 낡았지만 정겨워 보이는 2층짜리 주택, 하숙집의 짐을 풀게 되었네요. 하숙집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괜찮았어요. 주인 아저씨는 작은 건설 회사에 다니셨는데 전국 각지의 현장을 돌아다니느라 한 달에 집에 계시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덕분에 하숙집의 실질적인 운영은 모두 주인 아줌마의 몫이었죠. 제가 하숙을 시작한 지 석 달이 다 되어가도록 아저씨 얼굴을 본 건 고작 서너 번 남짓이었으니 하숙집은 거의 아줌마와 저희 하숙생들만의 공간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아직 5월이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따갑고 공기가 후텁지근하더라고요. 마치 한여름의 복판에 서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였죠. 시간표대로라면 오후에 2시간짜리 교양 필수 강의가 더 남아있었지만 담당 교수의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으로 휴강공지가 떴어요. 예상치 못한 자유시간에 뭘 할까 잠시 고민하다 딱히 갈 곳도 없어 곧장 하숙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네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시던 아줌마가 화들짝 놀라며 저를 맞으셨어요. 어머나, 민철이 학생. 이 시간에 웬일이야? 벌써 수업 끝났어? 네, 아줌마. 마지막 수업이 휴강이라서요.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막 하숙생들 저녁 준비를 시작하려 하셨거나 혹은 모처럼 한가롭게 쉬고 계셨을지도 모르는 아줌마의 시간을 방해한 것 같아서였거든요. 아줌마는 늘 저희 하숙생들을 위해 분주하셨기에 이런 일은 귀가가 혹시나 폐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휴강? 아이고, 교수님한테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네. 그럼 다른 학생들도 일찍 오려나? 아줌마는 잠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뇨, 저희 과만 휴강이에요. 다른 과 학생들은 아마 정상 수업할 거예요. 그래? 어휴, 다행이네. 그럼 오늘 점심은 민철이 학생이랑 오붓하게 먹으면 되겠다. 마침 장 봐온 걸로 맛있는 거 해줄게. 여기까지는 정말 전형적인 푸근한 하숙집 아줌마의 모습이었어요. 하숙 계약 조건에는 분명 아침과 저녁 식사만 포함되어 있었지만 점심시간 즈음 하숙집에 돌아오는 학생이 있으면 아줌마는 낯이 기다렸다는 듯이 밥을 차려 먹이곤 하셨거든요. 그것도 그냥 있는 반찬으로 대충 때우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학생이 좋아하는 반찬거리를 사러 시장까지 다녀오시는 정성을 보이셨죠. 주변 다른 하숙집 사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하숙집 주인들은 어떻게든 식비나 부대 비용을 줄이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식사 시간에 친구라도 데려오면 밥이라도 얻어먹을까봐 대놓고 눈치를 주는 일도 비일비재하대요. 하지만 저희 하숙집 아줌마는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오히려 친구가 찾아오면 학생, 밥은 먹었어? 이리 와서 같이 먹어 라며 먼저 나서서 붙잡는 분이셨죠. 처음에는 그런 아줌마의 호의가 부담스러워 사양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아줌마는 늘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뭐 어때? 다 내 아들 같은데 여기 있는 동안은 그냥 엄마라고 생각하고 부담 갖지 마. 너희 엄마들도 너희 객지에서 밥 굶을까봐 얼마나 걱정하시겠니. 내가 대신이라도 잘 챙겨 먹여야지. 아줌마에게는 실제로 저희와 나이 또래가 비슷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아줌마는 저희 하숙생들을 단순한 세입자가 아니라 정말 아들처럼 여기는 듯했어요. 매일같이 방 청소는 물론이고 산더미처럼 쌓이는 빨래까지 손수 걷어다 세탁하고 널어주시는 아줌마에게 저희 모두는 늘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였을까요? 하숙생들은 하나같이 아줌마를 진심으로 따르고 좋아했어요. 가끔 다른 하숙집 사는 친구들이 놀러와서는 야, 너네 하숙집 아줌마 진짜 최고다. 완전 엄마 같아 라며 부러움을 표할 정도였으니까요. 저 역시 서울 생활에 적응할 무렵 불과 한두 달 만에 아줌마를 단순한 하숙집 주인이 아닌 타지에서 만난 또 다른 어머니처럼 가깝게 느끼게 되었어요. 아줌마의 따뜻한 밥과 살뜰한 보살핌 덕분에 낯선 서울 생활의 외로움을 크게 덜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그저 어머니 같은 아줌마의 행동이 객에만은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한 건 주인 아줌마 인상이 푸근하고 피부가 유난히 백옥처럼 흰 것 빼곤 그냥 평범한 40대 후반의 아줌마였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줌마가 먼저 제게 말을 걸어오거나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 뭔가 좀 묘하게 끼를 부린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이상했던 건 호칭이었어요. 보통 다른 하숙생들에게는 영수 학생, 철민이 학생처럼 꼬박꼬박 학생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유독 저에게만은 언제부턴가 민철 씨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실수인가 했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확실히 저를 다른 학생들과는 다르게 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괜히 저만 특별 취급받는 것 같아 좀 어색하고 신경 쓰였죠.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저녁 먹고 방에 있는데 똑똑 노크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 아줌마가 사과를 예쁘게 깎아서 접시에 담아들고 서 계셨어요. 민철 씨, 이거 먹어봐. 아주 달고 맛있네. 여기까진 그럴 수 있다 쳐도 아줌마가 접시를 건네주면서 목소리를 낮추고는 다른 애들한텐 비밀이야. 민철 씨만 주는 거니까 몰래 먹어. 라면서 윙크까지 하시는데 와, 순간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는 거지? 하는 의문과 함께 뭔가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아줌마의 친절이 마냥 순수하게만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한 번은 아줌마와 단둘이 하숙집 밖에서 외식을 한 적도 있었어요. 저녁 무렵이었는데 아줌마가 제 방문을 두드리더니 말했죠. 민철 씨, 오늘 저녁에 혹시 안 바빠? 근처에 새로 생긴 고깃집이 있는데 아주 괜찮다더라. 내가 고기 사줄게. 저녁 같이 먹을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평소처럼 아들같이 생각해서 밥 사주시는 건가 보다 하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알겠다고 따라 나섰죠. 그리고 고깃집에 가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아줌마는 연신 제 접시에 고기를 올려주며 살뜰히 챙겨주셨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배가 부르고 나니 아줌마가 술도 한잔하자고 하대요. 저는 술을 잘 못 마시는 편이었지만 사주신다는데 거절하기도 뭐해서 그러자고 했죠. 그리고 술 기운이 오르자 그때부터 아줌마의 태도가 확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여자친구가 있냐 없냐 묻더니 제가 없다고 하니까 에이, 왜 없어? 민철 씨처럼 듬직한 애가 여자친구가 없을 리가 없는데 같은 말을 시작으로 제가 어색하게나마 대답을 받아주니까 점점 더 선을 넘는 질문들을 서슴없이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요즘 한창 때라 힘들지 않아? 남자들은 다 그렇다던데 여자랑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젠데? 오래됐어? 저는 너무 놀라서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아니, 하숙집 아줌마가 그것도 엄마 뻘 되는 분이 어떻게 20살짜리 남자 하숙생한테 저런 질문을 할 수 있는지 너무 당황스럽고 불쾌해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제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자 아줌마는
피식 웃으며 술잔을 비웠어요. 그리고는 조금 슬픈 듯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제가 왜 그동안 그렇게 특별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드재야 대충 듣게 되었죠. 민철 씨, 내가 왜 민철 씨한테 유독 잘해주는지 알아?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아줌마. 사실 민철 씨 보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 내가 결혼 전에 정말 죽도록 짝사랑했던 남자가 있었거든. 근데 민철 씨가 그 사람이랑 정말 많이 닮았어. 남자답게 생긴 얼굴 생김새나 이렇게 커다란 덩치까지도 정말 판박이야. 아줌마는 잠시 말을 멈추고 허공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아련함과 그리움 같은 것이 어려 있었죠. 그래서 민철 씨 볼 때마다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자꾸 눈길이 가고 민철 씨라고 부르게 되고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그랬던 거야. 그러면서 아줌마는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니 목소리를 낮춰 하소연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남편은 맨날 일 때문에 지방에 가 있고 아들은 군대 가 있지.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서 정말 미칠 것 같아. 사는 게 뭔지 모르겠어. 아들 같은 제 앞에서 평소에는 늘 밝고 씩씩해 보였던 아줌마가 그렇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동정심이랄까? 아니면 그동안 엄마처럼 잘 챙겨주셨던 아줌마였기에 저도 모르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었던 걸까요? 아무튼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줌마가 그냥 하숙집 주인 이상의 존재로 자꾸만 신경이 쓰이기 시작한 게요. 아줌마의 외로움이 마치 제게도 전해지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 외식 이후 아줌마와의 관계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위태로워졌어요. 아줌마는 여전히 저를 민철 씨하고 불렀고 다른 학생들 몰래 간식을 챙겨주거나 제 방에 와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더 잦아졌죠. 저 역시 아줌마의 외로움을 알게 된 후로는 이전처럼 마냥 불편하게만 대할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아줌마의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하고 가끔은 아줌마의 푸념을 들어주며 위로를 건네기도 했죠. 그러는 사이 저도 모르게 아줌마에게 의지하게 되는 부분도 생겨났던 것 같아요. 타지 생활의 외로움 속에서 아줌마의 특별한 관심이 어떤 식으로든 위안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점심을 아줌마와 단둘이 먹고 난 후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잠시 누웠어요. 따뜻한 햇살과 포만감이 몰려오면서 스르르 잠이 들었죠. 얼마나 잤을까요? 문득 목이 타는 듯한 갈증에 눈을 떴네요.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오후 3시가 조금 넘어 있었어요. 물이라도 마셔야겠다 싶어 비몽사몽간에 냉장고가 있는 주방으로 향했죠. 주방으로 가는 길목에는 아줌마가 거처하는 안방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굳게 닫혀 있거나 살짝만 열려 있던 안방문이 그날따라 거의 반쯤 열려 있더라고요. 저는 무심코 그 안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죠. 아줌마가 안방 바닥에 누워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이전에 느꼈던 아줌마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을 한순간에 뒤흔들어 놓을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얇은 여름용 슬립 차림이었는데 더위 때문인지 옷매무새가 상당히 흐트러져 있더라고요. 정말이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속살이 비치는 굉장히 야한 옷이었어요. 제가 주방으로 걸어가는 인기척에도 전혀 미동 없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모습이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죠. 얼마 전 외식 자리에서 들었던 아줌마의 짝사랑 이야기, 외로움에 대한 절절한 호소, 그리고 지금 눈앞에 이 무방비하고 여성적인 모습이 한데 뒤섞이면서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봐서는 안 될 것을 본 것 같은 죄책감과 함께 아줌마를 더 이상 엄마 같은 존재로만 볼 수 없다는 강렬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이 저를 덮치더라고요. 웃긴 일이죠. 내 몸이 그녀에게 반응을 하는 거였죠.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려 냉장고로 달려갔어요. 벌컥벌컥 찬물을 들이켰지만 갈증은 가시지 않았고 오히려 심장 박동만 더 빨라지는 것 같았네요. 방금 본 아줌마의 모습이 뇌리에 깊이 박혀 떠나지 않았어요. 작정하고 날 꼬시려고 하는 건가? 그냥 더워서 그러신 걸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가?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아줌마에 대한 제 감정이 단순한 동정심이나 연민을 넘어 분명 다른 종류의 위험한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의식적으로 아줌마를 조금 피하게 되었어요. 이전처럼 스스럼 없이 대하기가 어색하고 어려워졌거든요. 아줌마는 그런 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신 건지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 하시는 건지 여전히 똑같이 저를 민철 씨라고 부르며 대해주셨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작은 균열이 생겨버린 뒤였어요.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네요. 주말에 공휴일까지 겹쳐 무려 나흘간의 황금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이었어요. 대부분의 하숙생들은 목요일 저녁부터 짐을 싸서 고향으로 내려가거나 친구들과 여행 계획을 잡고 떠났죠. 금요일 아침 식사를 마지막으로 하숙집은 텅 비어 버렸어요. 저 역시 고향에 내려갈까 잠시 고민했지만 주말 내내 동아리 봉사활동 일정이 잡혀 있어 어쩔 수 없이 하숙집에 남게 되었거든요. 저와 비슷한 처지의 다름과 친구 한 명도 있었지만 그 친구는 아침 일찍 여자친구를 만나러 나간 뒤였고요. 오전 내내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봉사활동 준비 모임을 하고 하숙집으로 돌아오니 오후 2시쯤 되었어요. 텅 빈 집안의 고요함이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마저 들었죠. 방으로 들어가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고 잠시 침대에 누워 빈둥거렸죠. 딱히 할 일도 없고 혼자 멀뚱히 있자니 좀이 쑤셨어요. 만화책이라도 보러 만화방에나 가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옷을 챙겨 입고 방을 나서려는데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민철 학생. 어라? 갑자기 민철 씨가 아니라 민철 학생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평소와는 다른 톤의 목소리였어요. 주인 아줌마였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네. 아줌마 왜 그러세요? 저는 이미 문고리를 잡고 있던 터라 문을 살짝 열고 빼꼼히 고개를 내밀어 대답했어요. 아, 미안한데 나 잠깐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아줌마는 안방문을 살짝 연 채 얼굴만 내밀고 저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기도 했네요. 그 표정이 뭔가 다급해 보이기도 하고 부끄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평소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뭔데요? 괜히 목소리가 잠기는 것 같더라고요. 불길한 예감이 점점 더 강해졌지만 저는 마지못해 안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기 안방에 있는 작은 탁자 말이야. 저걸 창가 쪽으로 옮기려는데 이게 생각보다 꽤 무겁네. 민철 학생이 힘이 좋으니까 조금만 거들어주면 좋겠는데 탁자를 옮기는 것 정도야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 부탁 자체가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정말 탁자를 옮기려는 걸까?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걸까? 의심이 들었지만 평소 신세진 것도 많았기에 일단은 거절할 수 없었어요. 저는 망설임 끝에 안방으로 성큼 들어섰네요. 네, 그럼요. 어디로 옮기면 될까요?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헛하고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듯한 아찔한 느낌과 함께 아,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체념 섞인 생각이 들었죠. 얼마 전 낮잠 주무시던 아줌마의 모습이 다시금 뇌리를 강하게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작 놀란 것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아줌마의 차림새였죠. 탁자를 옮기겠다는 사람의 복장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게 아줌마는 조금 전 제가 봤던 그 얇은 슬립과 비슷한 거의 잠옷이나 다름없는 아슬아슬한 실크
가운 하나만 달랑 걸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낮잠 주무실 때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었죠. 가운의 매듭은 일부러 그런 건지 느슨하게 묶여 있었고 움직일 때마다 속살이 훤히 비치는 듯 했어요. 방 안에는 아줌마의 채취와 함께 은은하면서도 어딘가 머리가 아찔해지는 짙고 관능적인 향수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죠. 저는 순간적으로 눈앞이 핑 도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명백한 유혹이었어요.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당황한 나머지 얼굴만 붉힌 채 강 안을 두리번거렸죠. 심장은 터질 것처럼 요동쳤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축축하게 배어나왔어요. 저 탁자 어디로 옮길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다시 물었어요. 시선은 차마 아줌마를 향하지 못하고 강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민철아. 아줌마가 마침내 제 이름을 그렇게 불렀어요. 평소에 민철 학생도 민철 씨도 아닌 아주 낮고 가늘게 떨리는 민철아라고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게로 다가왔어요. 탁자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요. 저는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듯한 느낌과 함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애써 외면하려 했던 아줌마의 의도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순간적인 당황스러움과 공포감에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어요. 어떻게든 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본능적인 외침이었죠. 민철 학생 아니, 민철아. 아줌마는 뒷걸음질 치는 저를 따라 한 발짝 더 다가섰어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외로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분명한 욕망,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것 같은 강렬한 욕망이었어요. 저는 온몸으로 느껴지는 위험, 신호에 숨이 막혔어요. 이러면 안 된다. 절대로. 아줌마는 엄연히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고 저에게는 어머니 뻘 되는 어른이었잖아요. 무언가 잘못된, 돌이킬 수 없는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는 강렬한 경고음이 머릿속에서 미친 듯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끼며 필사적으로 손사래를 쳤죠. 아, 아줌마. 제발 왜 이러세요? 탁자 옮겨드린다니까요.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어요. 그러나 이미 아줌마는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는 듯 했네요. 아니, 애초에 탁자는 그냥 명분일 뿐이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오늘 이렇게 단둘이 남게 된 이 순간을 위해 계획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근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아줌마의 눈빛은 단호했고 절대 물러설 기세가 아니었어요. 물러설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이런 민망한 차림으로 저를 부르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민철아, 나 정말 더는 못 참겠어. 너무 외로워. 오늘 딱 하루만 아주 잠깐만이라도 제발.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애원과 함께 저를 올가매는 듯한 강렬한 집착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완전히 넋을 잃어버렸죠. 마지막 남은 저항하려는 의지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거든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여전히 아줌마의 방 안에 있었어요. 창밖은 이미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더라고요. 옆에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가만히 저를 바라보는 아줌마가 있었죠. 극도의 죄책감, 수치심, 혼란스러움,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끔찍한 배덕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죠. 아줌마, 오늘 일은. 아줌마는 제 말을 자르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어딘가 서늘하고 만족스러운 듯한 미소를 희미하게 지었어요. 걱정 마. 민철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거야. 너랑 나 둘만의 비밀로 하면 돼.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비밀이라는 단어와 함께 나온 조건이라는 말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뭔가 잘못 걸려들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강하게 들었죠. 조건요? 그럼 이 비밀을 완벽하게 지켜주는 대신 이제부터 내가 민철이 너한테 부탁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줘야 해. 알았지?
아줌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이제 저를 완전히 자기 소나기에 넣었다는 듯한 거절할 수 없는 차가운 강압이 느껴졌어요. 네. 뭘 그렇게 놀라? 혹시 내 부탁 안 들어주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 둘 사이에 이 비밀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아줌마는 마치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건 또 무슨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란 말인가요? 명백히 저를 유혹하고 일을 저지른 사람은 아줌마인데 반성은커녕 오히려 이 상황을 빌미로 저를 협박하며 갑질을 하려는 거잖아요. 정말이지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격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끔찍한 비밀이 알려졌을 때 제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난과 후폭풍이 너무나 두려웠고 무엇보다 아줌마의 그 서늘하고 단호한 눈빛 앞에서 저는 완전히 무력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아줌마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네요. 꼼짝없이 올가미에 걸려든 기분이었어요. 그 끔찍했던 날 이후 저와 아줌마의 관계는 완전히 주종관계처럼 변질되었어요. 아줌마는 더 이상 저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는커녕 그저 저의 약점을 틀어진 채 저를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사람일 뿐이었죠. 아줌마는 약속대로 그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대가로 내걸었던 조건을 결코 잊지 않았죠. 처음에는 장보기, 심부름이나 무거운 물건 옮기기, 혹은 그냥 옆에 앉아서 말동무나 되어달라는 정도의 사소한 부탁들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탁의 성격은 점점 더 교묘하고 불쾌하게 변해가더라고요. 단둘이 있을 때 슬쩍슬쩍 몸을 기대거나 은근슬쩍 스킨십을 시도하고 민망할 정도로 야릇한 농담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극심한 혐오감과 수치심에 몸서리를 쳤지만 참아대놓고 거부하지 못했죠. 아줌마는 저의 그 비밀이라는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했어요. 더욱 저를 미치게 만들었던 건 하숙집의 다른 학생들 앞에서는 여전히 세상 누구보다 인자하고 좋은 아줌마인 척 연기하는 그녀의 이중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저를 대하는 아줌마를 볼 때마다 저는 마치 저 혼자만 더러운 비밀을 간직한 채 위선적인 연극 무대에 서 있는 광대가 된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줌마는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등 뒤로 슬그머니 다가와 또다시 저를 시험하듯 혹은 떠보듯 넌지시 물었어요. 민철아, 만약에 말이야. 내가 너한테 진지하게 사귀자고 하면 넌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등 뒤로 느껴지는 아줌마의 시선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죠. 약 5초 정도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아줌마, 그냥 지금처럼 편하게 지내요. 그게 서로에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감정을 숨기고 단호하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특별한 이유를 댈 필요도 없었죠. 이 관계는 시작부터 잘못되었고 결코 정상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도 나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아줌마는 제 대답에 잠시 말이 없다가 이내 체념한 듯 그래, 알았어 하고는 조용히 돌아섰어요. 그날 이후 아줌마의 노골적인 접근이나 부탁은 아주 약간 줄어드는 듯했지만 보이지 않는 압박감과 숨막히는 불편한 관계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하숙집은 더 이상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라 아줌마라는 감시자가 있는 감옥처럼 느껴졌죠. 아줌마의 눈치를 살피며 죄인처럼 지내는 생활에 완전히 지쳐갔고 끔찍한 자기 혐오와 죄책감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갔어요. 어떻게든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이 올가미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네요. 그리고 마침내 탈출구가 보였어요. 2학년 1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휴학계를 내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곧바로 군 입대를 신청했어요. 마치 사형수가 특사를 기다리는 심정으로요. 부모님께는 그냥 학업에 집중이 안 돼서 잠시 쉬고 싶다고 둘러댔지만 사실 제 유일한 목적은 하루라도 빨리 이 끔찍한 하숙집과 아줌마로부터 도망치는 것, 그것뿐이었거든요. 입대 날짜가 정해지고 저는 해방감을 느끼며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아줌마에게는 입대 바로 며칠 전에야 겨우 사실을 통보하듯 알렸죠. 아줌마는 잠시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모든 걸 체념한 듯 담담하게 몸 건강히 잘 다녀와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제가 감히 읽어낼 수 없는 복잡하고 서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분명히 보았죠. 서운함일까? 아니면 배신감일까? 혹은 다른 무언가일까?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엮이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그 하숙집을 나섰네요. 군 생활은 물론 고되고 힘들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저에게는 지옥 같던 하숙집 생활로부터의 완벽한 해방감을 안겨주었어요. 적어도 그곳에는 저를 올가매는 더러운 비밀도, 저를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아줌마의 불편한 시선도 없었으니까요. 아줌마와의 끔찍했던 기억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희미해져가는 듯했어요. 물론 가끔 악몽처럼 떠올라 저를 괴롭히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애써 외면하며 잊으려 발버둥 쳤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총알처럼 지나갔네요. 전역을 하고 복학 준비를 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죠. 무심코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민철이니? 나야. 하숙집 아줌마. 잊었다고. 이제는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했던 목소리. 제 인생 최악의 기억으로 남아있던 그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다시 불안하게 쿵쾅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아줌마, 오랜만이에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어요. 그래. 오랜만이다. 민철이 잘 지냈니? 군대는 건강하게 잘 다녀왔고? 네. 그럭저럭요. 어색하기 짝이 없는 안부 인사가 오갔어요. 도대체 무슨 용건으로 2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저에게 전화를 건 걸까요? 불안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다름이 아니라 민철아, 내가 실은 얼마 전에 신랑이랑 이혼했어. 네,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아줌마의 말이었죠. 응,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됐네. 근데 정리하고 혼자 있다 보니 문득 민철이 내 생각이 많이 나더라. 혹시 괜찮으면 얼굴 한번 볼 수 있을까? 이혼했다는 소식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 역시도 아주 잠깐이나마 아줌마가 보고 싶다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는 사실이었어요. 지난날의 그 끔찍했던 기억과 배신감, 혐오감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밑바닥에는 아마도 함께했던 시간 동안 쌓였던 아주 미묘하고 복잡한, 어쩌면 육정에 가까운 정 같은 것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찌꺼기처럼 남아있었던 모양이에요. 사람의 감정이란 게, 특히 육정이란 게 참 무섭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머릿속에서는 절대 만나면 안 돼. 또다시 엮이면 끝장이야 라고 경고음이 울려 퍼졌지만 제 입은 이미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지난 일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 어쩌면 그녀에 대한 아주 약간의 연민, 그리고 어쩌면 저 역시도 외로웠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저는 이성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보같이 또다시 그녀에게 쪼르르 달려갔죠. 네, 시간 괜찮아요. 어디서 뵐까요? 결국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며칠 후 우리는 예전 하숙집 근처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약속 장소로 가는 길, 익숙한 골목길에 들어서자 저는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예전에 제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낡은
2층짜리 하숙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번듯하고 세련된 4층짜리 원룸 건물이 들어서 있더라고요. 세상 참 빠르게 변한다는 생각과 함께 왠지 모를 씁쓸함이 밀려왔어요. 카페에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으니 잠시 후 아줌마가 들어왔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줌마는 여전히 고운 피부의 단정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예전에 그 생기 넘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어딘가 모르게 많이 지치고 수척해 보였어요. 눈가에는 깊은 외로움과 피곤함이 어려 있는 것 같았죠. 어색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주문한 커피를 마셨어요. 제가 먼저 조심스럽게 이혼에 대해 물었죠. 아저씨랑은 언제 그렇게 되셨어요? 한 6개월쯤 됐나. 재산 문제 때문에 한동안 좀 시끄러웠어. 아줌마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셨어요? 아줌마는 잠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어요. 글쎄, 뭐 딱히 누가 바람을 피웠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고 할까. 같이 살아도 너무 외롭고 대화도 점점 없어지고 남편은 여전히 일 때문에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그냥 이쯤에서 각자 갈 길 가는 게 서로에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됐어. 덤덤하게 말하려 애쓰는 것 같았지만 그녀의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깊게 묻지 않고 그저 그러려니 하고 고개를 끄덕였죠.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아줌마가 고개를 푹 숙이며 흐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끄끄거리다가 감정이 곡받쳤는지 이내 어깨를 들썩이며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차마 울고 있는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죠. 어쨌든 몇 년 전, 비록 끔찍하게 잘못된 형태였을지언정 저와 특별한 비밀을 공유했던 사람이잖아요. 제 앞에서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가만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괜찮다고, 다 괜찮아질 거라고 토닥여 줄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 우리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자연스럽게 다시 연락하고 만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지만 만남의 횟수는 점차 늘어났어요. 우리는 예전처럼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때로는 술잔을 기울이며 속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아줌마는 이혼 후 겪는 극심한 외로움과 허전함, 일에 대한 불안감을 스스럼없이 저에게 털어놓았고 저는 복학 후의 학교 생활이나 취업에 대한 고민들을 이야기했어요. 분명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저에게 엄마뻘 되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과거의 그 끔찍하고 잘못된 기억은 결코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잊었다고 애써 외면했던 감정들이 스멀스멀 다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그녀의 외로움에 대한 연민일 수도 있고 혹은 익숙함에서 오는 편안함일 수도 있었죠. 어쩌면, 정말 어쩌면 아주 위험하게도 다시 정이 들어버린 것일지도 몰라요. 과거의 그 끔찍했던 잘못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절대로요. 하지만 이혼 후 깊은 외로움 속에서 저에게 기대는 그녀를 매몰차게 밀어낼 수도 없었죠. 만날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머릿속은 또다시 풀 수 없는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또다시 과거의 그날처럼 아주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이 불안한 감정의 끝이 어디를 향하게 될지 이번에는 정말 저조차도 알 수 없었어요.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익숙함이다. 2년 만에 다시 만난 아줌마와의 관계가
잦은 만남을 통해 점차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는 현상을 경계해야 함을 말해요. 이러한 익숙함은 과거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무디게 만들고 다시 부적절한 관계로 빠져들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관계에서의 익숙함이 주는 안락함 이면에 숨겨진 위험성을 지적하며 특히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관계에서는 끊임없는 경계와 자기